희망의 끈, 히가시노 게이고. 프롤로그. 오후 마가도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마귀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말이 있다. 해질녘의 어스름한 시간대를 뜻한다. 옛날에는 가로등이나 조명이 없어서 해가 질 무렵이면 도둑이나 납치범 등이 활동을 시작하니 여러모로 뒤숭숭해서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지만 오늘날 지는 해를 바라보며 불길함을 느끼는 일은 없다. 오히려 내일은 맑겠구나 하고 좋은 예감이 들면 들었지. 그보다는 이쪽이 오히려 불길한걸 하고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시오미 유키노부는 생각했다. 아침 노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복도 저편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쿵쿵거리는 사람은 나오토일 것이다. 아래층에 폐가 드니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일렀건만 듣는 척도 안 한다. 유키노부가 잠옷 차림을 한 채 식당으로 들어서니 내년 봄이면 중학생이 되는 에마가 토스트를 먹고 있었다. 잘 잤어? 하고 말을 건넸지만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 딸의 시선은 옆에 놓인 접이식 거울을 향해 있었다. 아빠와 아침 인사를 나누기보다는 앞머리 모양이 중요한 듯 했다. 아, 여보, 일찍 일어났네. 부엌에서 레이코가 쟁반을 들고 나오며 말했다. 나오토, 빨리 와서 아침 먹어. 레이코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아들을 부르고 나서 유키노부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먹을 거야? 아니, 나는 조금 있다가. 유키노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걸터 앉았다. 그때 문이 세차게 열리면서 나오토가 나타났다. 11월이 코앞인데 맨투맨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다. 축구 연습을 하다가 다쳤다는 무릎에는 딱지가 앉아 있었다. 유키노부가 잘 잤니? 하고 말을 걸자 나오토는 응, 아빠도? 하고 되물었다. 초등학교 4학년생인 아들은 아직 순진한 구석이 남아있다. 저기 말이야, 너희들 정말 괜찮겠니? 아침을 먹기 시작한 나오토와 토스트를 다 먹고 앞머리를 매만지는 에마를 번갈아 바라보며 유키노부가 물었다. 또 그 소리야? 그릇을 치우면서 레이코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한다. 응? 에마야. 왜? 그제야 딸이 아빠를 올려다봤다. 둘만 가도 괜찮겠냔 말이야. 아이 참, 몇 번을 물어. 에마가 소파로 자리를 옮겨 거기 놓여있던 배낭 안을 뒤적거렸다. 여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레이코가 말했다. 여러 번 말했지만 모르는데 가는 게 아니잖아. 그건 나도 아는데 신칸센만 탄다고 끝이 아니니까 그렇지. 전철로 갈아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걱정 마. 빠삭하게 알아놨단 말이야. 에마가 진절머리 난다는 듯이 말했다. 버스도 타야 하는 걸. 알아. 제발 그만 좀 해. 에마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유키노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다. 뭐야, 저 태도는? 당신이 어린애 취급을 하니까 그렇지. 레이코가 쓴 웃음을 짓는다. 유키노부는 어린애니까 어린애 취급을 하지. 라고 중얼거리며 나오토에게 눈길을 돌렸다. 아들은 부모의 대화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묵묵히 소시지를 우물거렸다. 아이들끼리 정말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유키노부는 반신반의했다. 거기란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 있는 레이코의 친정이다. 지금도 장인과 장모가 그곳에 산다. 매년 가을이면 레이코는 마치 연례 행사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다. 왜 하필 그 시기냐 하면 에마와 나오토가 다니는 학교가 입시 때문에
일주일간 수업을 안 하기 때문이다. 둘은 사립대학 부속 초등학교에 다닌다. 나가오카 시는 상당히 넓은 곳이다. 레이코의 친정은 근처에 산과 강이 있고 자연이 풍요로운 동네다.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시설도 많다. 무엇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레이코의 언니네 집이 있고 그곳에는 에마와 나오토 또래의 사촌 남매가 있다. 눈만 뜨면 어울려 놀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헤어지기 싫다고 우는 것도 연례의 행사의 하나다. 그런데 올해는 레이코가 사정상 도저히 일주일이나 짬을 낼 수 없었다. 현재 그녀는 프리랜서 플라워 디자이너로 일하는데 거절하기 힘든 일거리가 몇 가지 들어온 모양이다. 그래서 올해는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펄펄 뛰었다. 심지어 에마는 자기들끼리 가겠다고 떼를 썼다. 유키노부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괜찮겠네 하며 레이코가 솔깃해했다. 그녀는 교통편을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급기야 아이들끼리 한번 보내보자고 제안했다. 에마는 내년이면 중학생이고 나오토도 이제 10살이잖아. 둘이 같이 가면 어떻게든 같이 갈 수 있을 거야. 한 번쯤 모험도 시켜봐야지. 부모가 너무 벌벌 떨면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는다잖아. 그렇게까지 말하니 유키노부로서도 반론하기 어려웠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모험이 필요하다는 건 그 역시 잘 아는 사실이다. 유키노부가 레이코를 만난 건 16년 전이다. 유키노부가 근무하는 건설회사에 대학을 갓 졸업한 레이코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 당시 유키노부는 단독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다. 둘이서 고객의 집을 방문해 상담과 제안을 하곤 했는데 젊은 여사원과 함께 다니니 고객의 태도가 부드러워 좋았다. 그래서 신입을 떠맡았다는 불만은 없었다. 남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일로 말고는 별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이가 되든지 아니면 마음을 열게 되든지 둘 중 하나다. 유키노부와 레이코의 경우는 후자였다. 사적으로도 만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결혼 상대로 여기게 되었다.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유키노부가 33, 레이코가 25살 때의 일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코는 임신을 했고 첫 아이인 에마를 낳았다. 쪼글쪼글하고 빨갛고 가녀린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유키노부는 이제 어지간해서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 2년 후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때는 유키노부도 함께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아기가 어찌나 쉽게 나오는지 그만 맥이 풀릴 지경이었다. 별로 안 아팠지? 슬쩍 그렇게 묻자 레이코는 다음에 임신하면 나 대신 당신이 낳아봐 라며 유키노부를 쏘아보았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넷이서 오순도순 살았다. 이사를 하고 아이들 학교 문제로 안달복달하는 등 갖은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나름 즐겁게 지내왔다. 요즘 들어 에마가 조금 반항적이 되었지만 언젠가 딸이 아빠와 말을 섞지 않는 날이 온다는 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딱히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역경이 찾아와도 굴하지 않고 가족이 힘을 합해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유키노부는 믿었다. 그는 나가오카로 향하는 에마와 나오토를 배웅하고 나서 앞으로는 아이들을 좀 믿어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지만 유키노부는 오후에 회사에 나갔다. 막바지로 접어든 공사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였다. 같은 이유로 휴일임에도 출근한 부하 직원들과 회의를 마친 후 가볍게 한잔 하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였다.
돌연 발밑이 출렁거렸다. 서 있던 유키노부는 옆에 있는 책상을 붙잡았다. 지진이다.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데? 직원들이 제각기 한마디씩 했다. 잠시 후 흔들림이 잦아들자 유키노부는 직원들과 함께 로비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텔레비전이 있다. 이미 몇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을 본 순간 유키노부는 헉 하고 숨을 삼켰다. 진원지가 니가타였던 것이다. 허둥지둥 휴대전화를 꺼내 집으로 전화했다. 신호가 울리자마자 레이코가 받았다. 나야, 지진 때문에 전화했지. 아내의 목소리에서 절박감이 묻어났다. 그래, 그쪽에 연락해봤어? 연락은 해봤는데 연결이 안 돼. 지금 언니한테 전화해보려는 참이었어. 알았어. 곧장 들어갈게. 전화를 끊은 직후 또다시 발밑이 출렁거렸다. 여진이다. 도쿄에서도 이럴 정도인데 진원지는 어떨까? 불안이 한층 더하고 심장 고동이 빨라졌다. 회사를 나와 걸음을 재촉했다. 열차 운행도 순조롭지 않은 듯했다. 조에스 신칸센이 탈선했다는 얘기가 들려와 등골이 서늘해졌다. 피해가 대체 어느 정도일까? 집에 들어서니 거실에서 레이코가 커다란 가방에 짐을 쑤셔넣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지진 피해 상황을 전하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뭐 하는 거야? 무슨 소식 있어? 언니랑 통화했는데 그쪽 상황은 모른대. 언니는 언니대로 난리인가 봐. 차분하게 이야기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더라고. 대답하면서도 레이코는 가방 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건데? 설마 그쪽으로 갈 작정이야? 당연히 가봐야지. 우리 애들 연락이 안 되는데. 진정해. 현지 상황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출발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여진도 계속되는 마당에. 아니, 갈 방법은 있어? 신칸센도 사고가 났다잖아. 아마 교통수단이 죄다 마비되었을 거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유키노부는 텔레비전으로 다가가서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일단 정보를 좀 모아봐야지. 화면에 비친 것은 탈선한 신칸센과 산사태로 무너진 마을의 모습이었다. 정전이 된 지역도 여러 군데인 듯했다. 유키노부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 당시를 떠올렸다. 그때는 사망자가 6천 명도 넘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떨까? 뒤에서는 레이코가 여전히 짐을 꾸리고 있었다. 뭐라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일 것이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도 남아 유키노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도 침실로 가서 노트북을 켜고 지진 관련 소식을 검색했다. 온갖 정보가 난무했지만 아이들의 안부를 짐작할 만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산사태, 함물, 붕괴 등 불길한 단어들만 눈에 띄었다. 애타는 마음은 아랑곳 없이 시간만 자꾸 흘렀다. 레이코는 니가타에 사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닥치는 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하나같이 불통인 모양이었다. 유키노부는 인터넷에 재난 전용 통신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레이코의 친정 전화번호를 입력해봤지만 녹음된 메시지는 없었다. 어느덧 날짜가 바뀌려는 때에 전화벨이 울렸다. 휴대전화가 아니라 집 전화였다. 액정 화면을 본 그는 헉 숨을 삼켰다. 표시된 지역 번호가 니가타였던 것이다. 침을 꿀꺽 삼키고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여기는 니가타 경찰서인데요. 혹시 시오미 씨 댁입니까? 남자 목소리였다. 그렇습니다만.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주어졌다. 부디 나쁜 소식이 아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그러나 그 기원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그 다음 말에 유키노부는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다. 상대의 입에서 에마와 나오토의 이름이 나왔던 것이다. 이어진 말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었다. 두 아이가 지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곳은 레이코의 친정이 있는 나가오카시가 아니라 그와 이웃한 도카마치 시내였다. 외할머니가 쇼핑하러 가는데 따라 나선 듯 했다. 외할머니가 쇼핑을 하는 동안 둘은 근처에 있는 4층짜리 건물 1층의 게임센터에 있었다. 맨 처음 지진으로 땅이 크게 흔들리면서 벽면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두 아이는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밖으로 빠져나가기 직전에 벽면이 20m가량 무너지면서 두 아이를 덮쳤다. 근처 주민들이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구조하러 나섰지만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크레인이 와서 벽을 들어올리고 그 밑에 있던 아이들을 발견한 건 지진 발생으로부터 거의 2시간이 지나서였다. 긴급 파견된 의사가 현장에서 사망을 확인했다. 같은 시각 외할머니는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 대합실에 실려와 있었다. 게임센터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도 손주들이 그 밑에 깔렸다는 것도 모른 채 아무 곳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었다. 경찰이 아이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단서가 된 것은 에마가 지니고 있던 지갑이었다. 그 속에 전화 카드와 나가오카 시내로 추정되는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 전화번호의 소유자는 집 근처 초등학교에 피신 중이었는데 경찰이 찾아가서 아이들의 사진을 내밀자 자신의 손주들이 틀림없다며 통곡했다. 그는 말할 것도 없이 레이코의 아버지였다. 유키노부 부부는 지진 발생으로부터 하루 뒤, 그것도 오후 늦게야 초등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아이들과 슬픈 재회를 했다. 더 빨리 오고 싶었지만 철도도 도로도 통행이 원활치 않아 이동이 어려웠다. 에마도 나오토도 얼굴에는 눈에 띄는 상처가 없었다. 에마는 두부 손상, 나오토는 압사였다. 아마 둘 다 즉사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이야기였다.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아이들의 시신을 마주한 레이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음하듯 울기만 했다. 유키노부는 그 옆에 그저 망연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떠오르지 않았다.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을 탓하는 장모의 목소리도 공허하게 귓전을 스칠 뿐이었다. 지진 발생 사흘 후 집 근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다. 아이들의 동급생이 여럿 찾아주었다. 그들은 나란히 놓인 조그만 관 2개를 들여다보고는 두 손을 모아 작별 인사를 한 후 관 속에 꽃을 놓았다. 그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들은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 하고 유키노부는 생각했다. 실제로 그 이후 유키노부 부부의 삶은 의욕 없이 공허함만 가득했다. 아이들을 떠올리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집안은 온통 에마와 나오토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들 뿐이었고 밖에 나가면 두 아이 또래의 아이들이 눈에 띄어 행복했던 날들이 되살아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레이코는 플라워 디자이너 일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힌 채 아이들이 남기고 간 사진과 노트 따위를 들여다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우는 일이 적어진 것은 눈물이 전부 말라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키노부가 없을 때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다. 그 때문에 유키노부가 걱정이라도 할라치면 그녀는 상관없다고 내뱉듯이 말했다. 배도 안 고프고 대체 뭘 위해서 밥을 먹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죽어도 상관없어. 아니, 죽었으면 좋겠어.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유키노부가 당부하면 내 말이 농담 같아?
하면서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에마 아빠, 나 좀 죽여줄래? 라고 하는가 하면 이내 쓴 웃음을 지으며 아, 미안. 이제 아빠도 아니지. 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자식을 잃은 부부에게 연말의 화려한 분위기는 잔혹하리만치 고통스러웠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볼 때마다 가슴 속에 있는 민감한 부분이 바늘로 콕콕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어느 밤 연말 연시에 뭘 하며 지낼까 하는 얘기가 나왔다. 그때껏 설날은 해마다 레이코의 친정에서 지내왔다. 그 근처에는 스키장이 많았고 에마와 나오토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스키를 배웠다. 꼭 뭘 해야 하나? 레이코가 시큰둥한 말투로 되묻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유키노부를 바라봤다. 당신 설마 나가오카에 가고 싶은 건 아니지? 그야 뭐 이번에는 가기가 좀 뭐하지. 어른들도 힘들어하실 테고. 레이코의 친정은 지진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대피소에 머물렀던 것도 일주일 남짓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주변에는 여전히 위험한 장소가 있는 모양이었다. 이번뿐 아니라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그 후로도 영영 안 가도 돼. 그런 곳에는. 레이코가 내뱉듯이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당신 친정이잖아. 그러자 레이코는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다가 다시 유키노부를 봤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뭘 말이야. 에마랑 나오토 말이야. 내가 보내자고 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잖아. 아이들끼리 가는 것 당신은 반대했는데 내가 우겼으니까. 당신 말대로 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안 해, 그런 생각. 거짓말 마. 장례식을 치른 날 밤에 위스키를 마시면서 그렇게 중얼거렸잖아. 역시 보내는 게 아니었다고. 못 가게 했어야 한다고 말이야. 유키노부는 말문이 막혔다. 장례를 치른 날 밤에는 몹시 취했었다. 듣고 보니 그런 말을 한 듯도 했다.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한 것도 사실이다. 미안해 하고 다시 레이코가 말했다. 당신 말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 나 원망하지? 그렇지 않아. 아이들끼리 보낸 것과 지진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당신이 같이 갔더라도 지진은 일어났을 거야. 그래도 내가 같이 갔더라면 아이들이 친정에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그야 물론 그렇지만 반드시 그랬으리란 법은 없어. 다 모르는 일이라고. 그럼 그날 밤엔 왜 그런 말을 했어? 그게 당신 속마음 아니야? 내 탓이라고 생각하잖아. 솔직히 말해봐. 그만해. 더는 못 들어주겠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졌다. 레이코가 식탁에 털썩 엎드렸다. 흑흑 흐느끼는 소리에 맞춰 가녀린 어깨가 오르내렸다. 유키노부는 그녀에게 다가가 등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있잖아, 레이코. 왜? 우리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레이코가 얼굴을 파묻은 채 숨을 고르는 기색이 느껴졌다. 뭘 말이야. 뭘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아이 키우는 거 말이야. 다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거야. 레이코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유키노부를 쳐다봤다. 당신 진심이야? 내 말이 농담 같아?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망가질 거야.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 해. 그러려면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삶의 목표라면 우리에겐 아이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이. 레이코는 숨을 토하고 다시 유키노부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나 내일 모레면 40이야.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 사람도 꽤나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끝내 셋째가 생기지 않았잖아. 나오토가 태어난 후에도
피임을 하지 않았다. 아이가 생기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레이코가 말한 대로 그녀가 셋째를 임신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자연적으로는 안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가자. 유키노부의 말에 레이코가 눈을 번쩍 떴다. 가능할까? 그녀의 얼굴에 어렴풋이 생기가 되살아나는 듯했다. 어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지? 유키노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웃어 보이는 게 얼마만일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그 이틀 후 레이코 지인이 소개해준 난임 전문 클리닉을 둘이 함께 찾았다. 온유한 표정의 원장이 타이밍 임신법과 인공수정, 체외 수정 등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 출산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서 임신한 사례도 있습니다. 40 전후의 나이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원장의 단호한 말이 유키노부의 귓가에 믿음직하게 울렸다. 그날부터 불임 치료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그날은 유키노부와 레이코가 다시 미래를 향해 걷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목표가 있다는 게 이렇게 멋진 일인가 하고 스스로도 놀랐다. 물론 이미 각오했듯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타이밍 임신법이나 인공수정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체외 수정을 시도했지만 좀처럼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 실패라고 판명될 때마다 레이코는 낙담했다. 유키노부는 실망한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침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경제적인 부담도 컸지만 유키노부는 무엇보다 레이코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걱정스러웠다. 이쯤에서 포기하자는 쪽으로 점점 마음이 기울어갔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불임 치료를 시작한 지 약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난임 클리닉에서 돌아온 레이코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고 유키노부는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확신에 가까운 예감이 들었다. 혹시... 응,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아이랑 여자아이 어느 쪽이 좋아? 유키노부는 레이코에게 다가가 새 생명을 잉태한 가녀린 그녀의 몸을 두 팔로 감싸 안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선반 위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세상을 떠난 두 아이의 사진이다. 내일이 바로 지진으로부터 꼭 1년째 되는 날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새 생명은 어쩌면 에마와 나오토의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유키노부는 생각했다. 고급 료칸 다스요시의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1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간 손님은 불가리아에서 온 나이가 지긋한 부부였다. 두 사람 다 몸집이 커서 나란히 신발을 신을 때에는 현관이 좁게 느껴졌다. 요시아라 아야코는 격자문을 통해 그들보다 먼저 밖으로 나갔다.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적당히 건조하다. 가을 여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먼 나라에서 온 부부가 밖으로 나왔다. 남편 쪽이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아야코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 그 내용은 아야코가 제대로 알아들은 거라면 고맙다. 음식이 매우 맛있었고 훌륭한 서비스를 경험했다. 라는 의미일 것이다. 아야코도 만족스러우셨다니 저희도 무척 기쁩니다. 다음에 꼭 다시 오세요. 라고 영어로 대답했다. 요즘 거의 매일 읊는 인사라 이 정도는 입에서 술술 나온다. 비록 발음에는 자신이 없지만 이번에는 아내 쪽에서 입을 열었다. 후쿠 맛있었어요. 보거, 즉 후구를 말하는 것이다. 어젯밤 이 둘은 보거회 2인분을 추가로 주문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0인분쯤 준비해 놓을게요. 이 말에 부부가 함께 웃었다. 농담이 먹힌 듯 했다.
안녕히 계세요. 라는 남편의 말을 끝으로 부부는 나란히 그곳을 떠났다. 아야코는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그들의 널찍한 등이 멀어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품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액정 화면을 본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다. 도다 선생님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네, 요시아라입니다. 도다입니다. 지금 통화해도 괜찮을까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무슨 일이 있나요? 조금 전에 가슴에 통증이 좀 있다고 하셔서 평소대로 처치했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하고 도다가 말을 이었다. 요 며칠간의 상태를 볼 때 상황이 조금 달라진 듯합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오늘 병원으로 잠깐 오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야코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지금 곧바로 찾아뵈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담당 간호사에게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 이따 뵙죠. 알겠습니다. 아야코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도다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 상태가 더 나아졌을 리는 없으니 마침내 마음의 준비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부지배인을 눈으로 더듬어 찾았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 안쪽에서 부하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야코가 상황을 설명하자 피부색이 하얀 부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렇군요 라고만 대답했다.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다고 여겼을 것이다. 의사 선생님 말투를 볼 때 당장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연락처를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그럼 부탁해요. 아야코는 프런트 안쪽으로 난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을 빠져나가면 복도가 나온다. 복도는 다스요시 뒤에 있는 자택으로 이어진다. 방으로 들어가서 바지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은 후 현관을 나선 그녀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는 22번 현도를 따라 똑바로 남쪽으로 내려갔다. 목적지까지는 20분이 걸린다. 평소 같으면 스스로 차를 몰았겠지만 오늘은 마음 편히 운전대를 잡을 상황이 아니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벨이 2번 울리고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네, 와키사카 법률사무소입니다. 여자 목소리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는 요시아라 아야코라고 하는데요. 와키사카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은 지금 외출 중이십니다. 급한 용건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돌아오시면 요시아라에게서 전화가 왔다고만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와키사카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지만 의뢰인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니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다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천하의 다스요시 여주인이 아버지의 병세가 다소 나빠졌기로써니 허둥거리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 택시가 조그만 다리를 건너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 잠시 후 희고 높은 사각형 건물, 누가 봐도 종합병원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정면 현관 앞에서 택시를 내려 건물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호스피스 병동 입구는 오른쪽 복도 끝에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간호사실 카운터로 곧장 갔다. 옅은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간호사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요시아라입니다. 도다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왔는데요.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간호사는 옆에 놓인 수화기를 들었다. 상대와 두세 마디 나눈 후 그녀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야코에서 말했다. 휴게실에서 기다리시랍니다. 아야코는 고개를 끄덕했다. 휴게실은 바로 옆에 있다. 환하고 널찍하며 창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운 공간이다. 놓여있는 의자나 테이블도 세련미가 있다. 환자와 면회객이 얼마 남지 않은 대화 시간을 쾌적하게 보내도록 배려한 병원 측의 마음이 느껴진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창가에 놓인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휠체어에 탄 노부인을 그녀보다 다소 젊은 여성 셋이 만나러 온 듯 했다. 즐거운 듯 웃고 있는 노부인. 그녀의 표정에서 비관적인 느낌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야코는 그들과 약간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서 도다를 기다렸다. 잠시 후 하얀 가운 차림의 도다가 나타났다. 아야코는 의자에서 일어나 묵례를 했다. 도다도 묵례로 답을 하고 나서 손가락으로 복도 쪽을 가리켰다. 자리를 옮기자는 뜻인 듯 했다. 복도 맨 안쪽에 따로 면회실이 있다. 아버님은 만나보셨습니까? 걸음을 옮기면서 도다가 물었다. 오늘은 아직 못 뵈었어요. 아까 전화로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아,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도다의 말투가 애매했다. 면회실에는 조그만 테이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오십사한 것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도다가 새삼스레 정색하며 말했다. 표정은 온화하지만 눈빛이 진지했다. 네, 하며 아야코는 의사를 마주 보았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버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료라기보다는 고통이나 불쾌감을 최대한 없애는 걸 목표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고 도다가 말을 이었다.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을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마지막 선택이라뇨. 대다수 말기암 환자는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 전까지와는 다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럴 때 그 고통뿐인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평온하게 수명을 다하도록 해드리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정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진정제로 의식을 저하시킨 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주무시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드시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상태일 때는 대개 뭔가를 드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주사를 놓기도 하고 또 링거를 맞고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약제를 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깊은 잠을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살짝만 잠들게 합니다. 살짝이라고요? 네, 혹시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내시경이 몸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나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에게는 검사 전에 진정제를 투여해서 의식을 살짝 저하시키죠. 숙면이 아니라 가물가물한 상태여서 이름을 부르거나 하면 눈을 뜰 정도입니다. 아무개 씨, 잠깐 눈을 떠보세요. 용종이 발견되었어요. 하는 식으로 말이죠. 도다의 설명을 아야코는 이해했다. 그렇게 하면 환자의 고통이 다소 줄어들지도 모르겠네요. 이쪽에서 말을 걸고 싶을 때는 깨우면 될 테고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조금 더 일찍 제안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다가 양손을 깍지 낀 뒤 테이블에 얹었다.
건강한 사람은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겠지만 아버님 같은 상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얕은 잠만 재우려고 했다가 그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네, 하고 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식이 저하된 채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시는 거죠. 아야코가 숨을 살짝 삼켰다. 만약 그럴 경우 숨을 거두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진정제를 투여하고 바로 다음 날 사망한 사례도 있지만 며칠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보다 짧은 기간이었다. 다시 말해서 안락사를 시키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도다가 딱 잘라 말했다. 안락사의 목적은 죽는 시기를 앞당기는 겁니다. 반면 진정제를 투여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고통을 완화하자는 거죠. 진정제 때문에 죽음이 앞당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처치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애당초 남은 시간이 그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 그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도록 도와드리자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그런 상태라는 뜻인가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닥쳐올 겁니다. 고통이 그리 심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고통이 격심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께는 이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실 날이 머지않았다고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게다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단 말인가 하고 공포에 빠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심한 고통을 호소하시지 않는 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정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아서 말이죠. 자칫 꾸물거리다가는 고통이 심한 나머지 사고력이 저하되거나 선망 등의 의식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요. 그럴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도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 담담한 말투가 오히려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 아야코는 숨을 내쉬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어요. 그럼 저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확인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 본인이 진정제 투여를 희망한다면 동의하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 동의가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가족분의 의사를 파악해 두려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하긴 아버지께 혈육이라고는 저뿐이니 저는 아버지 의사를 존중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제를 투여하는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함께 하고 싶다시면 그때까지 어떻게든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이라면 진정제 투여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고통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환자 본인이 진정제를 희망하면 저희로서도 가능한 한 빨리 처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그 모습을 지켜보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임의로 투여할 수 없겠죠. 물론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을지를 묻는 겁니다. 도다의 설명에 아야코는 사정을 납득했다. 자신이 아버지 곁에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훨씬 길다. 다스요시에서 여기까지는 서두르면 20분 안에 올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아버지가 격심한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아야코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켜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빨리 편안하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네, 편안하게 한다기보다 고통을 줄이는 거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도다는 안락사와 혼동하는 것이
어지간히 마음에 걸리는 듯 했다. 그럼 진정제는 아버님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저희 판단에 따라서 투여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제가 알아두어야 할 일이 또 있을까요? 하고 도다가 눈을 깜빡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제 투여 후 그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님과 더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작별 인사는 그 전에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하는 소리가 아야코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렇겠네요. 아버님과 해두어야 할 이야기가 있거나 아버님과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서두르세요. 도다가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아야코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져 있었다. 입안이 깔깔하게 말라서일 것이다. 면회실을 나와 도다와 헤어진 아야코는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녀는 도다의 얘기를 되새겨 보았다. 이별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아버지의 병실 슬라이딩 도어로 다가가며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야코는 안도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신음소리가 크게 들려 마음이 암담했다. 노크를 한 뒤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다. 침대 위에 아버지 마사스구가 누워 있었다. 잠들었나 보다고 생각하는데 초점 없는 퀭한 눈이 천장으로 향해 있었다. 기계 인형처럼 마사스구가 얼굴을 천천히 아야코 쪽으로 돌렸다. 입이 반쯤 벌어져 있는 걸 보니 뭔가 말을 한 듯하다. 아야코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로 다가갔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러자 마사스구가 입을 움직였다. 아야코는 얼굴을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져갔다. 무거워. 그렇게 들렸다. 다리가 무거워. 간호사를 부를까요? 아야코가 묻자 마사스구는 얼굴을 찡그린 채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건강하던 시절에는 체구가 건장하고 목도 굵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비쩍 말랐다. 간 기능이 떨어져서인지 안색도 안 좋았다. 메마른 피부로 뒤덮인 아버지의 모습은 고목을 연상시켰다. 폐암이 발견된 것은 반년 전.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수술도 화학요법도 의미가 없다는 게 의사의 진단이었다.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다소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설마 그런 상태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아버지 본인은 물론이고 아야코도 충격이 컸다. 하지만 마치 오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이후 마사스구는 몸 여기저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찰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전이가 발견되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건 지난주였다. 그와 함께 주치의가 도다로 바뀌었다. 도다는 원래 외과 의사인데 지금은 완화 케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마사스구가 다시 뭔가 말했다. 아야코는 그의 입가로 귀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그만 돌아가. 그렇게 들렸다. 몸 상태는 이래도 정신은 또렷한 듯하다. 유서 깊은 료칸의 여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게 신경 쓰이는 것이다. 아버지! 하고 아야코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사스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라는 듯 미간을 찌푸렸을 뿐이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기 전 병원에서는 재택 간호를 제안했다. 아야코도 그러기를 원했다. 그런데 마사스구가 완강히 거부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이 바로 옆에 없으면 안심하고 잠잘 수 없다는 이유를 댔지만 아마도 본심은 그게 아닐 터였다. 그는 가족에게
즉 하나뿐인 딸 아야코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중환자를 집에서 돌본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마사스 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야코가 6살 때 엄마 마사미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 손상을 입었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심각했다. 하반신 마비와 더불어 기억력과 인지능력, 언어 능력도 손상을 입었다. 특히 기억력이 극도로 낮아져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때도 있었다. 그런 엄마를 병원에서 마주했을 때의 충격을 아야코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엄마가 아니네 하고 생각했다. 얼굴마저 달라 보였던 것이다. 그 무렵에는 아직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건재해서 열정적으로 료칸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의 외동딸인 마사미는 언젠가 그 료칸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고 대릴 사위인 마사스 군은 요리장이 되기 위해 혼자 도쿄에서 수련 중이었다. 그 모든 계획이 마사미의 사고로 엉망이 되고 말았다. 마사스 군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나자와로 돌아와 예정보다 일찍 료칸의 요리장을 맡았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마사미를 돌보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마사미의 부모가 도움을 주었지만 아무래도 중심은 마사스구였다. 그래서 마사미를 간호할 방을 주방과 가까운 곳에 새로 만들었다. 밥을 먹이고 배설물을 처리하고 또 몸을 깨끗이 닦고 마사스구는 그런 일을 하루하루 묵묵히 해냈다. 그가 투덜거리거나 넋두리 하는 소리를 아야코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게다가 마사스구는 딸의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다. 아야코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는 손수 도시락을 싸주었다. 마사미를 간호하는 일은 10년 넘게 계속됐다. 마지막에 마사미는 반응이 둔해지고 음식도 넘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 고등학생이던 아야코는 자는 듯이 숨을 거둔 엄마의 야윈 뺨을 쓰다듬으면서 가슴에 안도감이 번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모두가 편해지겠다고 생각했다. 마사미를 돌보다가 기력이 다했는지 아니면 맥이 풀렸는지 그 후 몇 년 사이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그 무렵 고급 료칸 다스요시는 마사스구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0년이 더 흐른 지금은 아야코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요시를 운영하고 있다. 늘 일에 쫓기다 보니 혼기를 놓치고 말았다. 40살 생일을 남편과 자식들에게 축하받고 싶었지 설마 독신으로 맞게 될 줄은 몰랐다.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마사스구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들었다는 건 적어도 지금은 고통스럽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만히 놔두자 싶어 이불을 고쳐 덮어준 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금살금 병실을 나왔다.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와키사카였다. 네 하며 아야코가 전화를 받자 와키사카는 대뜸 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물었다. 급한 일은 아니에요. 단지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네. 상태는 좀 어떠신가? 오늘은 다시 편안해지셨어요. 하지만 서서히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야코는 도다에게 들은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와키사카는 할아버지 때부터 왕래가 있는 변호사다. 마사스구와는 동년배인데다 친분도 돈독해서 옛날에는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했다. 전부터 와키사카는 아야코에게 마사스구 씨가 의식이 있는 동안 밝혀두어야 할 일이 있으니 만일 죽음이 임박한 것 같으면 알려달라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아까 병원에 가는 택시 안에서 와키사카의 사무실로 전화를 했던 것이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는 이야기하는 게 좋겠군.
지금 내 사무실로 올 수 있겠나? 네, 그럴게요. 료칸 일은 부지배인에게 부탁하고 나왔어요. 그럼 준비하고 있겠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하고 아야코는 전화를 끊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가나자와시 오테마치에 있는 와키사카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뒷자리에 앉은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의사에 이어 변호사라. 연달아 중요한 얘기를 들을 모양이다. 와키사카가 준비해놓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대체 뭘 준비하려는 것일까?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에게 이름을 말하자 곧바로 안내해 주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상담실이 몇 개 나란히 있었지만 여직원은 그 앞을 그냥 지나쳐 좀 더 안쪽에 분위기가 약간 다른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하는 와키사카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시하라 씨가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여직원의 손짓에 아야코는 문을 열었다. 화려한 흑단 책상에 앉아있던 와키사카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바쁜데 오라고 해서 미안하네. 와키사카가 커다란 파일을 손에 들고 응접 세트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눈에도 테이블과 소파가 고급임을 알 수 있었다. 와키사카가 소파에 앉더니 아야코에게도 앉으라고 권했다. 아버지 때문에 근심이 크겠구만. 네, 하지만 이미 각오는 되어 있어요. 나보다 한 살 위니까 이제 77이신가? 하며 와키사카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직은 좀 이르구만. 마사스구 씨가 좀 더 건강하게 계셔주시길 바랐건만 함께 술도 못 마시고 골프도 칠 수 없게 되니 나도 적적한 참이네.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아버지도 고마워하실 거예요. 얼굴 한번 비춰주시면 무척 기뻐하실 텐데요. 그래야지.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다고 하니. 그러고 나서 와키사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와키사카를 바라보는 아야코의 눈에 긴장의 빛이 어렸다. 와키사카가 천천히 팔짱을 끼웠다. 할 얘기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유언장에 관해서네. 네? 유언장이요? 아야코는 저도 모르게 눈썹을 찡그렸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그래, 쓰셨다네. 그것도 정식으로 말이야. 와키사카는 옆에 놓여있던 파일을 펼치고 그 속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내 아야코 앞에 놓았다. 봉투는 봉인이 되어 있었고 겉면에 붓글씨로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틀림없는 마사스구의 필적이었다. 암이 발견되고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명되자 마사스구 씨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면서 내게 상담을 청하시더구만. 훗날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고 하시기에 공증인 사무소에서 절차를 밟으시라 권했네.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유언장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세. 그랬군요. 전 전혀 몰랐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선고를 받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그 충격을 이겨내고 나니 이번에는 남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었던 게지. 그렇게 의협심이 흘러 넘치는 분이라네. 자네 아버지가 말이야. 아야코는 눈물이 차오르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다시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로 시선을 돌렸다. 밝혀둬야 할 일이라는 게 바로 이거였군요. 그러자 와키사카가 아니야 하고 말했다. 중요한 얘기는 이제부터네. 유언장의 내용에 관해서 들려줄 얘기가 있어. 네? 하고 아야코는 변호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용에 관해서요? 실은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 아야코가 눈을 번쩍 떴다. 그러세요?
방금도 말했다시피 이 유언장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했어. 그때 본인 외에 증인 두 사람이 필요하다기에 나랑 내가 잘 아는 행정사가 증인을 섰네. 그러니 당연히 내용을 들었지. 물론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지만 말이야. 아야코는 테이블에 놓인 유언장과 와키사카의 온후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이 유언장은 하며 와키사카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오늘부턴 자네가 보관하게. 제가 말인가요? 왜죠? 자네가 내키는 대로 다루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마사스구 씨가 눈을 감을 때까지 어딘가에 소중히 간직했다가 그날이 오면 열어봐도 좋고, 아니면 와키사카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아야코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싶다면 조금 더 빨리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유언장을 읽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유언장이라면 그렇지. 돌아가셨다고 해도 개봉 전에 재판소에 제출해야 해. 내용을 고쳐 쓰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지. 하지만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유언장일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 이 유언장은 어디까지나 복사본이고 원본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내용이 변조될 염려는 없네. 그렇군요. 하고 아야코는 납득했다. 자, 하며 와키사카가 봉투를 건넸다. 아야코는 유언장이라고 적힌 글자를 내려다보며 봉투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와키사카가 방금 한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마음을 읽고 싶다면 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선생님은 아야코가 연로한 변호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걸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그럴 만한 내용이 적혀 있나요? 미안하지만 그 질문에는 내가 대답할 수가 없네. 읽고 나서 자네가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말이야. 읽고 안 읽고는 자네에게 달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군. 그리고 와키사카는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교활한 거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판단을 자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니 말이네. 아니, 그건 아니실 거예요. 읽어보라고 권할 입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실은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야코의 물음에 와키사카가 쓴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콧잔등을 긁적였다. 무얼 상상하든 자네 자유일세. 알겠습니다. 그럼 가위를 좀 빌려주세요. 가위를 말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개봉해서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하겠어요. 아야코가 선언하듯 말했다. 와키사카는 허를 찔렸다는 듯이 몸을 살짝 뒤로 젖히며 눈썹을 치켜떴다. 진심인가? 안 되나요? 선생님도 계시니까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요?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증인을 섰을 뿐 내용에 관해서는 일절 관여할 생각이 없네. 마사스구 씨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테니 그런 줄로만 알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와키사카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며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흑단 책상으로 가서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왔다. 자네도 참 변함이 없구만. 기가 세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반대예요. 기가 약하니까 누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야코는 가위를 받아들고 심호흡을 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마사스구는 과연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 어쩌면 아직 자신이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남았을지도 모른다고 아야코는 생각했다. 적어도 와키사카는 그렇게 여겼기에 이 유언장을 아야코에게 건넸을 것이다. 봉투 한 끝에 가윈날을 대고 조심스럽게 잘랐다. 그 속에 겉 봉투보다 약간 작은 봉투가 들어있었다. 공증 증서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 등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그 봉투는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 열어보니 서류가 여러 장 들어있었다. 맨 앞장에는 유언 공증서라는 묵직한 글씨가 쓰여 있다. 어째 좀 거창하네요. 비용을 제법 받으니 그럴듯하게 보여야겠지. 와키사카가 가볍게 농담을 했다. 아야코가 긴장한 것을 눈치챘는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나서 아야코는 겉장을 넘겼다. 글자가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다. 본 공증인은 유언자 요시하라 마사스구의 촉탁으로 증인 와키사카 아키오, 증인 야마모토 이치로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유언 구술을 필기해 이 증서를 작성한다 라는 문장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유언의 취지라는 작은 제목이 있었다. 먼저 상속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 혹시나 의외의 인물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다음 재산을 유언자의 장녀인 요시하라 아야코에게 상속한다 고 쓰여 있었고 부동산과 예금 등 아야코가 이미 파악한 마사스구의 전 재산이 열거되어 있었다. 그 이후는 다스요시의 경영에 관한 내용이었다. 다스요시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특히 요리의 맛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연구에 힘쓰고 언제나 기량이 충분한 요리사를 고용할 것. 이 글귀에는 오랜 세월 요리장으로서 주방을 지켜온 마사스구의 자존심이 배어 있었다.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는 문장 하나에 아야코는 숨을 삼켰다.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라서 자신이 잘못 봤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그 문장의 의미는 분명했다. 아야코가 고개를 드는데 와키사카와 눈이 마주쳤다. 선생님은 이 문장을 제게 읽히고 싶으셨던 거로군요. 아니, 하고 와키사카가 입을 열었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나는 그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없다네. 아야코는 숨을 고른 후 다시 한번 유언장을 내려다보았다. 마스미야 슈에이.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 카페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눈에 들어온 짙은 갈색 마룻바닥이 초등학교의 낡은 교실을 떠오르게 했다. 책상을 교실 구석으로 한 대 밀어놓고 바닥에 분필로 씨름판을 그려 친구와 씨름을 하곤 했다. 다만 그 교실의 마룻바닥이 이처럼 고상한 색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밖에서 보면 밭 전자처럼 보이는 창문은 세 개 모두 닫힌 채 체크무늬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창의 위치에 맞춰 4인용 테이블과 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다. 테이블도 의자도 바닥처럼 짙은 갈색이다. 테이블 위에 메뉴 꽂이마저 목재였다. 가게 분위기가 차분하군. 카운터를 흘낏 보며 마스미야 슈에이가 말했다. 카운터 위에는 오늘의 추천 케이크 세트라고 적힌 칠판이 세워져 있다. 작년에 10주년을 맞았답니다. 옆에서 젊은 영사 하세베가 말했다. 인테리어를 포함한 가게 분위기가 개점 당시와 변한 게 전혀 없답니다. 손님은 좀 있었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런 대로 손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 손님이 많았고요. 그래, 그렇겠지. 마스미야는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회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배어있는 느낌이다. 한 걸음 더 내디디며 다시 한번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감식반이 활동한 흔적은 이미 남아있지 않았다. 마스미야는 스마트폰을 꺼내 경시청에서 받은 영상을 열었다. 바닥에 엎어져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흰 바지에 옅은 파랑 니트 차림, 등에는 검붉은 얼룩이 번져 있다. 칼에 찔려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이다. 메구로구 지우가오카에 있는 카페에서 여성이 살해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늘 오전 11시경이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서 경찰이 즉시 출동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장 보존에 들어갔다. 신고자는 파출소에서 대기 중이라고 한다. 그 후 도착한 검시관은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한 지 12시간 이상 경과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칼날이 심장까지 닿았으니 거의 즉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달리 눈에 띄는 부상은 없지만 명백한 살인사건이었다. 경시청 형사부 간부들의 신속한 판단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수사 1과에서는 마스미야가 소속된 팀이 차출되었다. 시신 발견으로부터 약 4시간 후 첫 번째 수사회의가 열렸다. 사건 개요에 관한 브리핑이 있은 후 각 수사관에게 역할이 분담되었다. 마스미야는 주로 피해자의 인간관계 등을 조사하는 일을 맡았다. 운이 좋군 하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초동 수사 담당자의 보고에 따르면 카페 내부는 테이블과 의자가 약간 흐트러져 있을 뿐 몸싸움한 흔적은 없다고 했다. 또한 휴대용 금고안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미루어 금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은 적었다. 피해자의 옷차림에도 흐트러짐이 없으니 간간이 목적도 아니었다. 범행이 폐점 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자가 낯선 사람을 불러들였을 것 같지도 않았다. 원한, 금전 문제, 치정, 동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면식범의 범행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마스미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인간관계 조사를 담당하는 자신들이 범인을 알아낼 가능성이 가장 컸다. 운이 좋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마스미야는 관할서의 하세베와 한 조가 되었다. 하세베는 형사과 소속의 20대 순경으로 마른 체형에 팔다리가 길고 발걸음이 사뭇 가벼워 보인다. 달고 다른 베테랑 형사와 한조가 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마스미야는 내심 안도했다. 인사를 나눈 후 두 사람은 수사본부를 나섰다. 그리고 관계자들을 만나기 전에 일단 현장을 확인해 두려고 이곳을 찾았다. 마스미야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시신이 있었던 자리를 향해 합장했다. 그리고 반드시 범인을 체포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피해자의 이름은 하나즈카 야요이, 나이는 51, 이 카페의 주인으로 상호도 자신의 이름을 딴 야요이 찻집이었다. 결혼 이력이 있지만 현재는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으며 자식은 없었다. 도치기현 우스노미야 출신으로 여전히 고향에 살고 있는 연로한 양친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오는 중이라고 했다.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관해 알려진 내용은 그 정도다. 주변 인물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마스미야 팀이 속속들이 밝히게 될 것이다. 그만 가지. 네, 하는 하세베의 대답을 듣고 돌아서는 순간 카운터에 놓인 작은 칠판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오늘의 추천 케이크 세트라는 제목이 있을 뿐 그 밑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만약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어떤 케이크를 추천했을까? 마스미야는 엉뚱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 지금 가서 만날 상대는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접촉한 인물, 즉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이다.
목적지는 도쿄 오이마치선 구온부스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구획이 깔끔하게 정리된 주택가 안에서도 그 부근은 유독 분위기가 고급스러운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벽이 회색 타일로 마감된 신고자의 집 역시 다른 집들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만치 근사했다. 정원의 나무들은 손질이 잘 되어 있고 차고에 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마스미야는 도미타라고 새겨진 문패를 확인한 후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네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 전화드린 마스미야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철컥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마스미야는 대문을 밀어 열고 마당 안으로 발을 들였다. 하세비가 뒤따라 들어오며 대문을 닫았다. 두 사람이 현관에 다다랐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카디건을 걸친 몸집이 자그마한 여자가 나왔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일까? 혹시 도미타 준코 씨입니까? 마스미야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스미야가 꾸벅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하고 도미타 준코는 대답했지만 그 속내는 편치 않을 터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관할서 형사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을 테니까. 두 형사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넓은 거실로 안내되었다. 대리석 테이블을 둘러싸고 3인용 소파와 2인용 소파가 L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둘은 3인용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마음은 좀 진정되셨는지요? 마스미야가 물었다. 네, 그럭저럭요. 하지만 여전히 머리가 멍해요. 도무지 현실로 느껴지지 않고요. 손을 관자놀이에 갖다 대는 도미타 준코의 안색이 창백했다. 거기 그러니까 야유이 찻집에 자주 가신다면서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니까 자주 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늘 혼자서 가십니까? 아니요, 되게 친구들이랑 가요. 친구들이라면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친해진 엄마들이에요. 말하자면 엄마 모임인 듯 했다. 그분들도 평소에 그 카페를 자주 이용하십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집 케이크가 맛있거든요. 마스미야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도미타 준코에게 미소를 지어 보인 후 말했다. 혹시 그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전부 말인가요?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면 되도록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분들께 신뢰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도미타 준코가 머뭇거리자 마스미야는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부탁드립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 옆에서 하세베도 그를 따라했다. 후 하고 도미타 준코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피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미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엄마 모임은 멤버가 총 4명인 듯 했다. 마스미야가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하고 나서 오늘도 그분들을 만나셨나요? 라고 물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만났어요. 요가 학원에 같이 다니는 유카리 씨인데 11시에 만나기로 했었죠. 주부끼리 요가 학원의 카페에 맞벌이하는 여자들에게는 언감생심이군 하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오늘 그 카페에 도착하셨을 때가 몇 시쯤이었습니까? 11시 조금 전이었어요. 그때 찻집의 모습이 어땠나요? 입구에 클로스드라고 팻말이 걸려있어서 의아했어요. 정기 휴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늘 오전 9시면 문을 열거든요. 정기 휴일은 언제죠?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의아했고 그 다음은요? 도미타 준코가 괴로운 듯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 얘기를 또 해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라며 마스미야가 재차 고개를 숙였다. 저로서도 여쭤보기가 괴롭습니다만 질문자가 바뀌면 잊었던 일이 떠오르거나 새로운 증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타 준코는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문 손잡이를 한번 잡아당겨봤어요. 그랬더니 문이 단박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업을 시작하려나 보다 하며 안쪽을 들여다봤는데 그때의 일이 뇌리에 되살아나는지 그녀가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눈을 몇 번 깜빡거리고 나서 말을 이었다.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다가가는 순간 등에 커다란 얼룩이 있는 걸 봤어요. 그게 피라는 걸 깨닫고는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신고하셨나요? 도미타 준코가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그 순간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그저 하얘지면서 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무섭고 떨리기만 했어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러고 있는데 유카리 씨가 도착했고 제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안쪽을 가리켰죠. 안쪽을 들여다본 유카리 씨가 기겁해서 신고! 신고!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고한 후에는 경찰이 올 때까지 카페 앞에서 둘이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실감나는 설명에 마스미야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에게 들었던 내용과 일치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신속히 신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고 마스미야가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는 시신 발견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계자로서 질문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셨다고 하니 단골이라고 봐도 좋을 듯한데 카페 주인이신 하나즈카 야요이 씨와 개인적으로도 친하셨습니까?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손님이 없을 때는 둘이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죠. 가장 최근에 얘기를 나눈 게 언제십니까? 그러자 도미타 준코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뺨에 손을 갖다 댔다. 지난주, 그래요,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어요. 최근에 갔던 어느 음식점에 무슨 음식이 맛있더라. 그런 얘기였죠. 뭐 평소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으니까요. 그때 하나즈카 씨에게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이상한 점이라니요? 뭐든 괜찮습니다. 기운이 좀 없었다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눈치였다거나. 아니요. 하고 도미타가 대답했다. 전혀 없었어요. 얼마나 명랑했는데요. 오히려 요즘 들어 전보다 훨씬 생기발랄해졌다고 생각한걸요. 전보다 훨씬이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이에요. 죄송하지만 제 기분 탓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기운이 없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는 게 좋겠다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그 카페에는 주로 어떤 손님이 왔습니까? 아무래도 여자가 많았죠. 주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회사원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자주 마주치는 사람도 몇 명 있었죠. 야요이 씨가 처음 온 손님에게도 추천 케이크나 음료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곤 해서 누구나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성을 빼고 야요이 씨라고 부르는 데서 친근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혼하고 말았지만 전 남편을 만난 것도 귀중한 재산으로 여기니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만남이라고요. 임신 중인 손님에게는 조만간 멋진 만남이 있겠네요. 기대됩니다. 하고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아기에게 엄마와의 대면은 인생 최초의 만남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겠군요. 단골이 많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인상적인 일화였다. 마스미야는 도미타 준코의 말을 메모했다. 남자 손님도 있었습니까? 간혹 있었어요. 근처에 사는 어르신이라든가. 신경이 쓰이는 손님은요? 술에 취해서 하나즈카 신나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본다든지요. 도미타 준코는 마스미야가 지문을 마치기도 전에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 카페에 그런 손님은 안 왔어요. 다들 품위가 있었죠. 아,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압니다. 고맙습니다. 마스미야가 쓴 웃음을 지었다. 혹시 하나즈카 씨와 특별히 친하게 지낸 분이 있습니까? 친구라든지 연인도 좋고요. 글쎄요 하며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기 얘기는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독신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밖에는 제가 굳이 묻지 않았고요. 그러시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짚이는 일이 있습니까? 마스미야의 질문에 도미타 준코는 눈에 힘을 주며 숨을 들이쉬었다.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마 강도가 저지른 짓이겠지만 하필이면 그 카페를 노리다니. 끔찍하게 짝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왜 강도의 짓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야 야요이 씨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원한이나 미움을 살 리 없으니까요. 그렇게 좋은 사람은 흔치 않아요. 친절하고 배려심도 깊고. 누군가 분명 돈을 노리고 저지른 짓일 거예요. 틀림없어요. 도미타 준코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마스미야는 차마 사건 현장에 금품을 뒤진 흔적이 없었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참고하겠습니다. 바쁘신데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세베에게 눈짓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도미타 준코의 집에서 나온 마스미야와 하세베는 그녀가 말한 엄마 모임 멤버들을 찾아 나섰다. 아이들이 모두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터라 집들도 가까이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도미타 준코가 미리 연락해 두었는지 형사가 찾아갔는데도 아무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당황하기는커녕 그들은 이미 하나즈카 야요이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궁금한 점을 이것저것 물어댔다. 왜 살해당한 거냐? 누가 죽였느냐? 단서는 있느냐?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참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막무가내여서 마스미야로서는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사이에 그들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즈카 야요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흉악한 범죄에 분노한 것이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하고 모두가 입을 모았다. 단골의 생일을 기억했다가 그날 그 손님이 찾아오면 케이크를 선물했다든지 점자 메뉴를 만들고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 손님을 위해 특별히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는 등 하나즈카 야요이의 인간성에 관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얘기해 줄 수 있다는 태도였다. 얘기들을 듣고 나니 어느덧 저녁 무렵이었다. 수사본부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까지 들은 내용을 일단 정리하자며 마스미야와 하세베는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하나같이 비슷한 얘기네요. 수첩을 들여다보며 하세베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누구 하나 피해자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어. 그러고서 마스미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 그게 사실이니까 그럴 거야.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나 봐. 그럼 문제는 동기겠네요. 좋은 사람이라고 절대 살해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누군가 불합리한 동기에서 충동적으로 찌른 게 아닐까요? 불합리한지 어떤진 모르겠지만 상황으로 보아서는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로 길이가 20cm도 넘었다. 그렇게만 들으면 잠옷 위험한 무기로 여겨지겠지만 실은 쉬폰 케이크를 자르는 도구였다고 한다. 즉 카페에 있던 물건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카운터 안쪽에 있는 싱크대 위에 씻어놓은 시폰 케이크 틀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충동적으로 살이를 품은 범인이 싱크대에 놓여있던 칼을 집어들고 등 뒤에서 피해자를 찔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다. 칼자루에서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감식반에 따르면 천으로 닦아낸 흔적이 있다고 한다. 범인은 감정이 격해져서 하나즈카 야요이를 등 뒤에서 찌르긴 했지만 막상 그녀가 죽고 보니 순간적으로 두려워지면서 지문을 닦아낼 정도의 침착함을 되찾은 게 아닐까? 누구에게도 원한이나 미움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역시 금전 문제가 아닐까요? 하세베가 다소 자신 없는 말투로 물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우아하게 카페를 운영할 정도니 모은 돈이 많아서 은밀하게 고리대금업을 했다든가 말이야. 그런데 누군가 변제 기한을 늦춰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울컥해서 찔렀을 수도 있지. 아하 하면서 하세베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친절한 카페 여주인이 실은 인색한 수전노였다는 건가요? 소설로 써도 재미있겠는데요. 직업상 피해자가 두 얼굴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단골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일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다면 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한이나 애증이 갈등의 원인이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수사는 이제부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스미야는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참에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마스미야는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발신자는 부동산 회사였다. 그런데 그가 지금 사는 집이 아니라 2년 전까지 살았던 집을 임대한 회사다. 마스미야는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 남자는 부동산 회사의 이름을 말한 뒤 자신을 야마다라고 밝혔다. 혹시 마스미야 씨의 휴대전화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다행입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를 이용하셨죠? 감사드립니다. 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혹시 잠시 통화해도 괜찮을까요? 괜찮긴 한데 무슨 일이십니까? 이제 와서 추가 수리비를 청구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혹시 요시아라라는 여자분을 아십니까? 야마다가 뜻밖의 질문을 했다. 네? 요시아라 씨요? 네, 요시아라 아야코 씨입니다. 요시아라 아야코. 소리내어 이름을 되뇌어 봤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모르겠는데요. 그러시군요. 그거 참 난감하네. 그 여자분은 왜요? 실은 오늘 낮에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마스미야 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 연락처를요? 마스미야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아무래도 전에 마스미야 씨가 살던 집으로 찾아갔다가 이사하신 걸 알고 저희 회사로 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급히 의논할 일이 있다면서 명함을 두고 가셨어요. 마스미야 씨에게 자신이 연락을 기다린다고 말씀드려달라면서요. 의논할 일이 있다고요? 네, 그리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데다 어찌나 간곡하게 부탁하는지 거절하기 힘들어서 시간이 나면 연락하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스미야 씨가 직업상 늘 바쁘시다는 걸 알기에 어쩔까 망설이다가 모르는 척 하기가 못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시군요. 야마다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은 일단 이해되었다. 그 요시하라라는 분이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던가요?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명함을 보니까 료칸을 경영하는 분 같습니다만. 료칸이라고요? 더욱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마스미야는 손으로 머리를 긁적거렸다. 어디 있는 료칸입니까? 가나자와라고 되어 있더군요. 가나자와요? 이시카와 현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야마다가 가나자와라는 지명이 또 있느냐는 듯이 대답했다. 그로서는 아무런 연고도 인연도 없는 지명이었다. 심지어 가본 적조차 없다. 저 명함을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전화번호도 적혀 있는데요.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아, 그게 좋겠군요. 그럼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마스미야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자 야마다는 곧바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참, 만약 마스미야 씨가 바쁘시면 마스미야 씨의 어머니이신 가스코 씨가 연락하셔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제 어머니요? 댁이 어머니 이름을 알려주었습니까? 그럴 리가요. 이미 알고 계시던걸요. 제가 가르쳐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시하라 아야코라는 여자는 어머니가 아는 사람일까? 그러나 마스미야는 어머니 입에서 그런 이름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그럼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마스미야는 전화를 끊고 나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일이십니까? 하세비가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개인적인 일이야. 자, 이만 가지. 커피숍을 나온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탔다. 뒷자리에 앉아 안전띠를 매는데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다. 제목이 야마다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다. 본문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고 첨부 파일이 있어 열어보니 명함을 찍은 사진이었다. 료칸 다스요시라는 붓글씨체 상호 옆에 대표 요시하라 아야코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주소는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짓켄 마치다. 마스미야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갸웃거렸다.